어머니,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날 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손에는 비싼 가죽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말하기를 서울에서도 예약 잡기 힘든 아주 유명한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손목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맥을 한다더니 제대로 맥을 짚기도 전에 벌써 표정부터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많이 흐려지고 있고 몸의 기운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분들께 재산 문제를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얼굴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흰 가운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점잖은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지만 저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40년 전 속초 수산시장에서 전복값 3만 원을 떼먹고 사라졌던 바로 그 사기꾼이었습니다. 콧등 왼쪽에 있는 깊은 점, 그 점 하나만큼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강순례라고 합니다. 올해 73살입니다. 남편은 제가 28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곁에는 어린 아들과 딸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반기지 않았고 친정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결국 저는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속초 수산시장 한쪽에 작은 좌판을 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업한장에 나갔습니다.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선을 손질했고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 재현이 등록금만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재현이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시장 골목 뒤편에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고생도 끝이 보이는구나 싶어서 운 것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은주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기뻤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참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을 다 열었습니다. 전복 젓갈을 담가주면 맛있다며 가져갔고 명절이면 먼저 찾아와 인사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은주가 고마웠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을 정리하고 아들 집 가까이 이사 온 뒤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가져다 주는 꿀차에서 가끔 쓴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에 좋은 약초가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아들 재현이는 주말마다 오던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기억이 좀 흐릿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기억이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은행 거래 내역을 정확히 확인했고 시장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손주가 제 방에 두고 간 곰인형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곰인형 눈에서 아주 작은 붉은 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수산시장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시장에는 좋은 사람도 많았지만 속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비어있는 전복이 있고 웃으면서 다가와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겪으며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은 말을 숨길 수 있어도 행동은 숨기기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고민형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시장 동료에게 도움을 구했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잡았어. 원장님이 오셔서 진맥 보는 척하고 시한부처럼 말해주기로 했어. 그러면 어머니가 겁먹고 재산 정리하실 거야. 잠시 뒤 재현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해? 진짜 의사 맞아?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아니어도 상관없어. 어머니가 뭘 알겠어. 흰 가운 입고 그럴듯하게 말하면 믿으시겠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 한가운데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원장님 한번 모셔봐라. 나도 요즘 몸이 걱정되기는 하더라.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장 움직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법률사무소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속초에서 알게 된 형사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곳을 확인했습니다. 간판은 그럴듯했습니다.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병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병태,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사람, 의료 면허 없이 원장 행세를 하던 사람, 그리고 10년 전 속초 수산시장에서 저에게 전복값을 떼먹고 사라졌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판을 끝낼 시간이다. 금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은주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흰 가운을 입은 조병태가 들어왔습니다. 재현이도 함께였습니다. 셋의 얼굴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일이 자기들 뜻대로 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원장님이 건강도 봐주시고 재산 문제도 미리 정리하면 좋겠어요. 엄마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앉아라. 조병태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목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목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콧등 왼쪽에 있는 점을 다시 보았습니다.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조병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맥이 많이 약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과 재산 문제를 빨리 정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원장님, 조병태가 저를 보았습니다. 은주도 재현이도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속초 수산시장 강순례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조병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975년 4월 전복 50kg 가져가고 3만 원 안 주고 사라지셨지요. 제가 그 강순례입니다.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병태는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안쪽 방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해둔 형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조병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형사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병태 씨 맞으시죠?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조병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재현이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거실에 흘러나왔습니다. 원장님이 시한부처럼 말해주기로 했어. 그러면 어머니가 겁먹고 재산 정리하실 거야. 재현이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 진짜 의사 맞아? 은주가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어머니가 뭘 알겠어.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은주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딸처럼 여기고 싶었던 사람, 내 아들과 가정을 이룬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가족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자기 손에 넣어야 할 물건처럼 보았습니다. 재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은주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마다 시장으로 나가며 키운 아들. 내가 굶어도 밥을 먹이고 내가 아파도 병원비를 아껴 학원비를 냈던 아들. 그 아들이 제 앞에서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현아,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는 않는다. 재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명의의 재산은 이미 안전하게 정리해 두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은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우는 얼굴만 봐도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죄까지 대신 덮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형사님들이 조병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은주도 조사를 받기 위해 따라 나갔습니다. 재현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거실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적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제가 직접 담근 전복 젓갈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젓갈을 조금 올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그 밥은 참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밥.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 인생의 주인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 후 조병태는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저의 신고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은주와 재현이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재현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돈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해서였습니다. 나쁜 선택을 하다가 결국 자기 삶까지 무너뜨린 것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저는 그 돈에 제 돈을 조금 더 보태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점심 봉사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그곳에 나가 봉사를 합니다.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 밥도 먹고 가끔은 나들이도 갑니다. 한 번은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순례 씨, 요즘 얼굴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믿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권한은 다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통장과 도장을 모두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재산 서류를 마음대로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겁주며 재산을 정리하라고 말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건강을 핑계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면 반드시 멈추십시오. 오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하십시오. 기록을 남기십시오.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우리 나이에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늦은 시작도 시작입니다. 저 강순례는 73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내 인생의 문은 마지막까지 내가 열고 닫아야 한다는 것을요.